2024년도 제1학기 AI연구원 외부연사 초청 세미나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본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실제적인 AI 시장 확산의 속도 또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김영규 대표님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석사 및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를 졸업하시고 SK텔레콤에서 무선 네이트 서비스, 인공지능 누구 서비스 등을 상용화시키고 현재는 모네스트 AI 스타트업을 창업하여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영규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외진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942동은 온라인 유튜브 접속자는 대충 얼마나 되시나요? 14명이요? 네. 이거 진행하기 전에 혹시 공대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 3분. 그러면 제가 그냥 문과생한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공대생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한 2시간 정도 달려보죠. 예,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예, 일단 낚시성 제목입니다. 네. 이래야 근데 뭐 별로 실망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몇 번 했었는데. 네. 뭐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 일단 그냥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냥 좀 거창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직전에는 이제 SK텔레콤에서 그 누구 서비스 아리아 하면 뭐 스피커에서 나오고 뭐 티맵 이런 데서 아리아 부르면 해주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했었고 현재는 이 맨 뒤쪽에 이제 저희 회사 자랑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 회사를 인공지능이랑 금융을 결합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강연을 듣고 나면 이제 요 한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아마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자꾸 미국 정부가 자꾸 엔비디아를 괴롭혀요? 중국에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AWS도 막 못 쓰게 하고 하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왜 이럴까? 그냥 자기네 나라 기업이 잘 나가면 좋을 텐데 수출을 막아요. 왜 그럴지. 혹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으면 거기서 저는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서.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끝판왕은 구글이거든요. 뭐 대부분 아실 텐데. 근데 왜 오픈AI와의 경쟁에서 뒤졌을까?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그 인공지능 기술로 좀 유명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에서 나온 직원들이 만든 AI 기업이고 SK그룹에서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오픈 AI를 추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자율주행이 시장에 안착이 될까에 대한 이제 또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 챗GPT가 나오면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그 핫한 주제가 제너러티브 AI인데요. 이게 문제점은 뭐지? 그리고 이 한계,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문제들 요즘 시끄럽잖아요. 저작권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아마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구글에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자율주행하는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부터 나갑니다. 자,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유튜브에 댓글로 올라올까요? 이걸 아이스 브레이킹 문제라고 전 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되고 아이스 버그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아, 상품이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직각삼각형. 네?
맞습니다. 피타고라스가 한 말입니다. 예. 대부분 뭐 아리스토텔레스 막 플라톤 막 고대 그리스 하면 아는 철학자 이름들이 다 나오다가 이제 잘 못 맞추는데 이걸 맞힌 케이스가 딱 한 번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박수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피타고라스가 말을 했는데요. 요즘 컴퓨터가 발전하는 걸 보면 세상이 진짜 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퀴즈입니다. 수를 다루는 기계가 무엇인가요? 이건 너무 쉽죠. 네, 계산기. 네,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원전 피타고라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수를 다루는 기계가 나온 게 최초의 컴퓨터가 이제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발전을 하더니 요즘 나오는 걸 보면 막 그 프롬프트만 주면 동영상을 막 생성해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수 없는 시기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꿈은 옛날부터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네, 이거 공대생은 아시겠죠? 네. 앨런 튜링 컴퓨터 분야에서 튜링 어워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노벨상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컴퓨테이션 티어리를 사실 만드신 분이죠. 제가 3학년 때인가 컴퓨테이션 티어리를 들으면서 뭐 이딴 게 다 있어라고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앨런 튜링이 셋이 대부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레리 페이지라고 아마 다 아실 텐데 예, 구글 창업자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검색 엔진을 만든다고 시작을 했으나 이제 이 일화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으나 투자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한다, 투자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미 야후가 세상을 휩쓸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야후가 이미 휩쓸고 있는데 무슨 검색 엔진이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가면서 난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라고 했더니 자네 잠깐 이리 와보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받았다는 이제 썰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앨런 튜링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레리 페이지도 뭐 이미 되게 구글 창업할 때 창업자니까 사실 나이가 되게 먹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이제 영화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암호 이니그마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이거를 손으로 해독할 수는 없으니 암호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앨런 튜링이 컴퓨테이션 시어리를 만들어서 막 그 영화에서 큰 창고에다가 막 이 기계 돌아가는 기계를 해서 이제 결국 암호를 풀어서 그게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여기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이미 세계 2차 대전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내가 이게 인공지능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 define은 아니에요. definition은 아닌데 어떻게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그 컨셉을 사실은 이미 거의 한 100년 전에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타이핑을 쳐서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컴퓨터랑 대화하는 건지 이 사람이 구별할 수 없으면 얘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이미 그때부터 컨셉은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이제 여성의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놓고 남자를 감정적으로 꼬셔서 자기가 탈출하도록 하는 영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만든 사람이 자, 네가 볼 때 얘 튜링 테스트 통과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이다 아니다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냉철한 수학적 정의가 아니라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구별해낼 수 없으면 걔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라고 이미 컨셉을 100년 전에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발전의 역사가 사실은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오늘 발표할 프레임은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능이란 무엇이냐? 방금 이제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이성,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제 그 이미 근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해서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이제 연역법이죠. 아, 사람이 이게 데카르트라는 분이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인간의 인신론 측면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I think, therefore I am. 코기토 에르고 섬.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적인 자아를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고 생각한다, 고론하는, 전제한다라고 하는 걸 제1명제로 해서 쭉쭉쭉쭉쭉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그 고민해서 불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대륙의 합리론이 있는가 하면 합리론은 사실은 그러니까 연역법인 거죠. 어떤 수학적인 공리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풀어나가서 하는. 근데 이에 비하면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있습니다. 존 로크로 대변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야. 라고 이미 요게 이제 한 뭐 16세기, 17세기 뭐 이렇게 한 100년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제 둘이서 싸우는데 이제 18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대충 데카르트, 로크 나오면 대충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 이름 생각날 법도 한데 아세요? 네? 칸트, 네, 맞습니다. 독일의 관념론이라고 해서 네, 박수. 칸트가 얘네 둘이 싸우고 있는데 야, 얘네 둘 다 틀렸어. 둘 다 합쳐야 맞아. 라고 칸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사람은 경험하기 전에 선험적으로 갖고 태어난 12가지의 범주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12가지의 범주라는 틀을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게 사람의 이성이야 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식론 측면에서는 사실은 칸트가 그냥 거의 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칸트 이론도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고 하면서 이 칸트는 사실은 절대적 시공간을 그 베이스로 철학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 시공간이 아니야. 4차원 시공간은 다 중력에 따라 휘어져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랑 이런 게 나오면서 이 틀도 약간 깨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 뒤쪽에 이제 최근에 요 뒤에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칸트 얘기도 사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인식론이나 철학에도 영향을 미칠까? 미칩니다. 칸트가 틀렸다는 것을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견해냈거든요. 그건 뒤에서 시간 남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역법, 균화법, 합리론과 경험론이 싸웠지만 결국 칸트가 아니야, 이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잘 써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맨 마지막에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 프레임은 사실은 제가 만든 거여서 뭐 어디 객관적이라거나 뭐 그 권위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1세대 인공지능을 앞에서 말한 합리론적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연역적 AI라고 붙여요. 제 블로그에는 있는데 연역적 AI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리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산기 같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페셜 퍼포즈 머신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기계 자체가 뭐 하는 거냐? 얘는 계산만 하는 거야. 애니악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군사에서 탄도 계산하려고 원래 만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포를 쏘면 미사일이나 포를 쏘면 어떻게 날아갈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작용 중 수학적인 계산 부분만을 따로 떼서 사실은 만든 거죠. 저 스페셜 퍼포즈 머신 시대가 이제 또 몇십 년 오다가요. 이제 제너럴 퍼포즈 머신이라고 그래서 야, 기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드웨어는 제너럴 퍼포즈 머신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두고 그 위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심어서 올려서 동작하게 만드는 시대가 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여기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소위 말하는 코딩이라는 거,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 어떤 목적을 하는 걸 만들죠. 뭐 우리 요즘 게임도 하고 메타버스 뭐 게임도 하고 뭐 워드 프로세스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죠.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게 가능해진 첫 번째고 두 번째죠. 제너럴 퍼포즈 머신 시대를 만들어낸 또 중요한 이벤트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과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랭귀지, 방법론이 생긴 거죠. 사람의 언어랑 비슷한 구성으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80년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면 펀치 카드라고, 여러분 아마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펀치 카드라고 0101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다고 합니다. 80년대에는. 80년대면 45년 전 정도 일이네요. 예. 그러다가 요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C 프로그래밍이랑 C++ 이런 거, 이제 자바가 막 나오던 시기였는데, 요즘 파이썬 보면은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예. 어찌됐건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오니까 그 어떤 특정 뭐 인텔 프로세서 같은 하드웨어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사람이랑 비슷한 언어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던 시기가 온 거죠. 이제 이러다가 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제너럴 퍼포스 머신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윈도우즈 95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전에는 내가 뭐 dir, ls, 커맨드 이런 걸 쳤어야 됐는데 그걸 외우는 게 일이었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탐색기를 클릭만 하면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각각 하나하나들이 대부분 요즘 말로 하면 유니콘들을 만들어낸 기업들을 탄생을 시켰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 전에 MS-DO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95 나오면서 뭐 98, XP 막 이러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네트워킹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내 로컬 컴퓨터에서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응답하라 1994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 모뎀으로 삐익 하면서 연결하고 그 BBS 들어가고 채팅하고, 그랬던 화면이 그 에피소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그 화면이 나오죠. 이게 결국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가진 정보를 치는 것들이 다른 컴퓨터,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큰 서로 하나의 혁신이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한 중반쯤부터 했던 얘기죠. 그때 이제 저는 학교에 그 301동에 막 뭐 ATM기 막 ATM 교환기 뭐 이런 것도 막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ATM은 다 죽고 이제 그냥 TCP/IP만 남았죠. 네트워킹을 해주게 만들면서 그 유니콘이 된 회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스코입니다. 시스코가 그전에는 전화 교환기라고 하는 스페셜 퍼포스 머신으로 있었던데 그냥 IP 패킷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라우터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시스코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지금은 아니지만 IT 버블의 상징 같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의 상징 같은 회사가 시스코였습니다. 사실은.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인간의 정신 활동 중에 일부들을 조금씩 대체해 나가는 그 기능들을 외부화시켜서 대체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저는 컴퓨터 발전의 역사가 그냥 인공지능 발전의 역사라고 보고 1세대 초창기는 연역적 AI,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장부터 나올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경험론적 AI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습니다.